주식시장보다 미술시장이 더 오래됐습니다. 갑자기 앤디 워홀은 별로 중요한, 미술학적으로 중요한 작가가 아니야.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더 견고하게 그 작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거고, 그 이제 작품은 더 시장에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더 견고하게 그 작가의 시장은 탄탄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어해요. 사실 그 미술품을 굉장히 원하지만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 혹은 내가 이 작품을 사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은 미술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쇄시키면서 미술을 좀 접근해야 되고, 또 작품을 소장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옥션 회사, 미술품 경매 회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오늘 얻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어디선가 뭔가 그림이라는 거를 사고 파는 것들을 많이 봤고, 또 나도 한 번쯤 경매회사에 가서 멋있게 한번 패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낙찰을 받아보고 싶긴 한데 이거 쉽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고민들이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술이라는 걸 일단 생각했을 때 좀 쉽진 않으시죠. 사실 그냥 뭐 예술의 전당 아니면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전시 뭐 이런 것들은 가서 편안하게 감상하고 뭐 이런 건 재밌는데, 내가 그림을 소장한다, 소유한다, 이건 또 굉장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림 사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사셨어요? 뭐 갤러리 혹은 작가한테 직접, 아니면 아트페어의 갤러리 부스, 뭐 여러 군데서 작품을 사셨겠죠.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좋은 갤러리에서 사는 것. 좋은 갤러리가 어딘지 일단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갤러리에서만 사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즉 나는 이거 리세일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마음에 들고 이 작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집에 걸어놓으면 돼. 뭐 판매는 올라가면 땡큐고 리세일 되면 땡큐인데 뭐 안 돼도 난 그만이야. 라는 개념으로 가실 거면은 리세일 마켓, 즉 2차 시장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중고 시장이겠죠. 그런 시장이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은 뭐 신생 갤러리든 뭐 아니면 신진 작가든 이런 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또 이제 우리도 예적금에 들기도 하고 펀드에 들기도 하고 뭐 주식에 해서 피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갤러리에서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나중에 2차 시장 리세일을 생각한다면 옥션이나 아니면 그런 리세일이 가능한 작가들이 누군지를 잘 체크하셔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돼요. 저는 미술시장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좀 다각도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의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술계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비영리의 미술기관들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기관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술관이라는 곳만 미술계에 존재하지 않고, 갤러리나 화廊만 미술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트페어도 있고, 또 작가한테 직접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아트 딜러들한테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일하는 곳처럼 서울옥션이라는 그런 큰 경매회사에서 작품을 낙찰받아서 소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렇게 경매회사 다시 되파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생각보다 미술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좁은 시각으로 이거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정말 다각도로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미술시장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미술시장을 집계하는 통계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창작과 소비 사이에 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을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뭐 경매 있고 아트페어 있고 화랑 있고 미술관 있고 다양한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미술관은 미술품 유통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비영리 혹은 전시를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미술 시장에서 미술관의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술관이 매년 미술은행 제도라고 해가지고 작가들의 작품을 매년 소장을 하는데 그거를 응모를 받아서 소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섹션입니다. 미술품이 거래되는 흐름들은 크게는 갤러리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판매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갤러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최기창 작가님의 작업을 소장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최기창 작가님의 작품을 리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경매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매회사가 이 가치를 감정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컬렉터들의 수요를 보고 일종의 그 응찰을 받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경매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랑이 여러 번 모여가지고 일종의 큰 행사를 하는 게 아트페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프리즈 아트페어나 아니면 키아프도 다 이때 하는 이 아트페어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곤 해요. 근데 사실은 1차 시장, 2차 시장이 되게 종사자적인 구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사실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좀 더 손쉽게 리셀을 하고 싶은데 미술 쪽에서는 경매회사에 가서 이게 그 가치 감정 평가를 받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도 드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에 조금 혁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전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 시장이 되게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더 파워풀하게 예술가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작품이 필요하면 리셀도 편하게 하고 싶고 저는 좀 이런 니즈를 최근에는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MZ세대의 컬렉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트바젤이 매년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고액 자산가 컬렉터 중에 50% 넘게 다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MZ세대를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기는 하고 또 Z세대가 아닌 M세대는 막 40 후반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그 최근의 흐름이 맞나요? 라고 반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Z세대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한 사람당 거래하는 작품의 규모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0억짜리 작품을 구매한다거나 이걸로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구매하는 사람들의 명수가 높아지고 그 사람이 구매하는 단위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저가 컬렉터들이 많아지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세대들의 진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를 아트바젤의 통계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SNS를 이용해서 아예 전시를 기획하거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획자가 했던 방식은 그냥 온라인에 최적화된 기획이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인스타그램 스토리 아시나요? 이 스토리를 오히려 게시물보다 요즘엔 더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게 뭔가 스토리를 게시물은 안 올리는데 스토리를 올리는 욕구가 어디서 오냐면은 뭔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왠지 게시물을 올리면 막 뭔가 대단한 걸 올려야 될 것만 같은데 스토리는 24시간 뒤에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4시간 뒤에 사라진다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 매거진 큐레이터라고 하는 이 큐레이터가 자신의 게시물에 자신의 계정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24시간이 모자라 라고 하는 전시 기획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전시를 24시간만 딱 이 게시물에 그 스토리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를 공모받아요. 똑같이. 그런데 이 스토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이제 전시가 오픈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이 계정의 스토리로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스토리는 그 특성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하이라이트에 넣어서 평생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동안에는 되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아카이빙도 되는 이 속성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했던 전시 기획이었거든요. MZ세대 이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감각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아예 어떤 걸 활용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일종의 그냥 모든 것을 다 미술관화할 수 있다라고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스토리의 여기를 그 영원히 박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작가의 작품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응모를 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이 6,000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매거진 큐레이터에 이곳에 노출하고 싶은 자신의 작업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렇게 나의 작업을 노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마치 미술관이 될 수 있다. 요즘 미술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아직까지 여전히 미술시장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실 뭐 물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하지 않은데 유난히 미술시장에서 미술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함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미술시장에서 그림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한 시장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도 많고요. 근데 이제 미술시장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에서 미술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시장은 주식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그림값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제품이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가장 큰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다고 할 때 그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더라 이제 그런 걸 바라보고 사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앞으로 뭐 백화점이 생긴다더라 아니면은 뭐 지하철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과거에 기반한 투자라는 게 주식과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 작가를 투자하던 아니면은 뭐 그 중견 아니면 원로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 하시든지 간에 그 작가가 여태까지 어떠한 행보를 해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미술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프로비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좀 확실히 좀 크게 좀 확대해서 보이면 이게 이제 프로비던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의 이 작가의 이 작품이 어디에서 전시가 됐었고 누가 소장을 했었고 이런 기록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컬렉션 한 거고 이거는 BTS의 RM이 컬렉션 한 겁니다. 같은 작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실 겁니까? 예? 예? 크게 말씀하세요. 아니 RM이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미술 전문가인데 예. 그래도 RM을 사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누가 소장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2차 시장에서 그림가 결정을 할 때는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경매 낙찰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작가의 작품이 그냥 2차 시장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2차 시장,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 작품이 나왔는데 2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 나와 있던 나온 거랑 비슷한 작품들의 가격이 다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경매 낙찰가는 시장에서 공신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갤러리를 통해서도 미술품이 거래가 되고 경매를 통해서도 미술품이 거래가 되는데 갤러리 가격은 사실은 공개가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얼마에 뭐 팔렸다, 뭐 했다, 뭐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매 웹사이트 가시면 어제도 경매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경매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 낙찰 가격이며 경매 현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람이 가능한 오픈되어 있는 가격에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을 매길 때 그 갤러리가 그런 것보다는 경매가를 좀 선호하고 믿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미술시장 레포트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대부분 경매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가가 공신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매에서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1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게 경매에서 2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2차 시장에 나와 있던 그 비슷한 유사한 작품의 가격이 다 200만 원으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경매에서 이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거나 이제 이런. 그래서 2차 시장에서는 이 경매 낙찰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사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림을 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아, 네. 꽤 많은 분이 그림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정말 그림을 사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는 누구일까요? 누구요? 그렇죠. 이미 답을 제가 다 드려가지고 김환기 작가가, 이제 김환기 선생이 작품 가격이 제일 비싼 작가예요. 그리고 고미술 중에서는 그 조선시대 후기 경제 정선이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면서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조선시대 화가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김환기는 한국 작가 중 그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잖아요. 그럼 김환기의 작품 가격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 132억 원에 육박하는 131억 8천만 원에 그 홍콩 크리스티에서 낙찰이 됐었거든요. 한국에 그러면 김환기가 이제 한국 작가 중에 작품 가격 가장 비싼 작가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는 누굴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누구라고요? 이유환 작가. 그러니까 이유환 작가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김환기를 아신다면 이유환이라는 그 이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유환 작가는 수년 전에 이유환 위작 사건이 나올 정도로, 위작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인기 있다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작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딸리다 보면 누군가 위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유환 작가는 위작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있는 작가 중에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는 이우환이다 라는 거를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외워두시면 좋은 거죠. 그런데 다시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면은 그 Y씨가 수십 년 전이 아니고 지금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월급쟁이였다면 김환기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김환기는 지금도 뭐 이제 수십억 하는 거잖아요. 뭐 10억 넘고 막 이런데 어떻게 월급쟁이가 김환기를 살 수 있지? 김환기를 단돈 만 원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거죠. 이 블록체인 기술은 재작년에 엄청나게 뜨거웠죠. 시장이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전에도 보면 제 주변에 동호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림 한 점을 여러 사람이 이제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나 중간에 한 사람이 나는 빠지고 싶어 했었을 때 그게 참 애매했었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그 조각 낸 그 조각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사용해서 그 소유권의 이력이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한 조각 투자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앞으로 시장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벌써 4개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드디어 예스24까지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 투자를 좀 더 비유하자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기업을 살 수가 없죠.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인데. 근데 삼성전자 기업은 살 수 없지만 그 회사의 지분을 조각 낸 그 지분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김환기의 작품은 이게 131억인데 뭐 웬만한 사람은 살 수 있겠죠. 그런 재벌이라든가 뭐 부유한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김환기의 이 작품조차도 만약에 누군가 사서 이렇게 공동
투자 시장에 내놓는다면 그 조각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거죠. 10,000원, 뭐 10만 원, 아니 난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김한기 작가가 가지는 미술사적인 가치를 나는 인정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10만 원, 100만 원어치 할 때 난 1,000만 원을 한번 사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